자, 드림 소사이어티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지배하는 미래 사회. 자, 감성의 상품 사례를 보면요. 덴마크에서 원래 닭은 이렇게 닭장에다가 딱 가다 놓고 키우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서. 그저 대여 병이 생기고 하니까 뭐 항생제 그다음에 뭐 약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방목한다라고 어, 광고를 한 거예요. 예, 자유롭게 방목된 닭이 낳은 달걀이다라고 그런 스토리가 이제 얹어지면서 상품 가치를 높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동물 복지 그리고 윤리적 가치에 공감을 하는 거. 그래. 야야야야. 닭을 저렇게 이 복지 차원에서 방목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일반 닭보다 2배 비싼 값을 얼마든지 지불하고 이걸 구매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달걀이 덴마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정 중심의 시장의 성장 얘기하면 기능과 효용 중심의 전통적 제품인 거죠. 물리적 상품이 어쩝니까? 이제 거기다 윤리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이제 이게 반영이 된 그런 소비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가치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쩝니까? 스토리하고 감정이 결합된 프리미엄 제품이 나타난 것이고, 이제 감성 상품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 특성을 넘어서 스토리와 감정이 결합된 상품이 시장을 주도한다. 또 이제 공정무역, 또 친환경 제품과 같이 소비자의 가치관을 반영한 제품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앤슨이 그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 문화도요, 이제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제 변해간다. 창의성도 중시한다. 어떤 규칙보다는 아이디어와 혁신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또 소통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음, 어떤 이제 미션을 주고 거기서 어떤 임무를 해내고 이것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비전을 공유하고 거기에 따라 서로 의사를 결정하는 이런 문화가 될 것이다. 또 자율성의 강화를 말씀드릴 수 있죠. 자유를 주고 너가 거기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어때요? 또한 네가 책임을 져. 책임을 바탕으로 한 그런 운영 방식이 될 것이다. 미래 사회의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우리가 되짚어 보면 스토리텔링 경영, 기업과 조직은 단순한 미션 스테이트먼트 넘어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서로 비전을 만들어가고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구성원하고 또 외부의 고객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감성시장, 제품과 서비스는 기능적 가치보다 감성적 가치를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요. 또 소비자의 꿈과 열망을 자극하는 마케팅이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네트워크는요, 공통의 가치,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데 이 커뮤니티의 중심, 구심점은 누가 돼? 그 브랜드예요. 네, 브랜드가 그거를 구심점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스토리텔링의 성공 사례를 보면 여러분 아시게 모르겠는데요. 마이클 조던이 이 에어 떠서 이렇게 덩크슛을 딱 떠가지고 멀리서 해가지고 덩크슛 딱 넣어요. 이게 나이키 광고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이키 운동화하고 마이클 조던이 덩크슛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근데 이거를 스토리를 입힌 거예요. 봐요. 젊음, 승리, 성공이라는 핵심 스토리를 여기다 녹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어덩크슛을 탁 보여줍니다. 이렇게 탁 하면서 사람이 와 그거 보면서 감동,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짜자잔 나이키 이 나오는 거죠. 마이클 조던 같은 스포츠 스타의 신화를 브랜드하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만 보면은 나이키가 생각나는 거죠. 본인이 나이키를 신으면 마치 나이키 신고 농구를 하면 본인이 마이클 조던이 된 것처럼. 자, 그게 스토리입니다. 자,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 자, 영웅서사. 보세요. 스포츠 스타의 성공, 그리고 그거를 성공해서 성공까지 극복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팀의 정체성입니다. 팀과 팬 사이 정서적 유대를 계속 형성시켜주는 것이죠. 이것도 스토리예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서로 연대되는 거. 그다음에 소비를 촉진하는 거. 감성적 연결이 결국은 뭡니까? 상품 구매를 이루고. 그다음에 그 충성 고객이 되는 거잖아. 자,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드림 소사이어티의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이것은 그 이기고 지고를 넘어서 이미 어때요? 감동적인 이야기, 그 신화를 창조해내는 거야. 응? 그래서 소비자와 깊은 정서적 연결을 충성 고객이 되는 거죠. 이미지 중심 전달 정보의 시대입니다. 보세요. 자, 주요 매체를 보면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가 다 문자잖아. 문자. 근데 드림 소사이어티는 뭡니까? 이미지와 영상 중심입니다. 이미지와 영상 중심. 또 정보 전달하는 방식도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니까요. 논리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근데 이제 드림 소사이어티 넘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감동, 마음 움직이는 감성적이고 딱 봤을 때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아주 직관적인 거야. 감성적이고 직관적이야. 그거 보고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저기 뭐지 분석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자, 소통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명확해야 돼. 뭔가 정확해야 돼. 야, 이거 출처가 맞아? 예? 이게 근거가 맞는 거야? 정보니까 이랬던 것이 이제 어떻습니까? 맞아. 공감돼. 그래야지. 감동하고. 접근성을 보면 정보화 사회는요 문자 중심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드림 소사이어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지와 영상이고 감동은요 그냥 영상 한 장만 사진 한 장만 봐도 감동이 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라 무슨 언어 이런 장벽이 다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림과 동영상의 장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언어 장벽을 극복한다. 시각 정보는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또 직관적인 이해, 복잡한 설명 없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끝낼 수 있어요. 영상 하나로 감정, 메시지가 팍 오죠. 느낌이 가슴에 팍 꽂히면 어때요? 돈을 팍 쓰는 거죠. 감성적 연결. 이미지는 논리보다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공유가 용이해요. 그죠? 공유 그냥 이미지 공유 쫙 이미지와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신화와 전설의 경제적 가치를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면 동남아시아의 문화 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 풍부한 전통과 신화를 바탕으로 관광 산업의 발전을 해왔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앙코르와트, 또 유적지 이런 신화적 요소로 관광객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스토리잖아요. 그럼 그리스 신화를 활용하는 사례, 올림푸스 산, 그다음에 델피 같은 장소요. 그러면 이제 신화적 배경으로 관광 명소가 지금 돼 있잖아요. 또 신화를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유럽 쪽으로 보면 이것도 북유럽 신화가 상품화가 지금 되고 있죠. 바이킹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콘텐츠로 계속 활용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영화나 게임 콘텐츠 또 테마파크의 소재로 큰 인기를 이미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정심 시장이라고요. 동정심. 사실 동정심이라는 게 뭐예요? 감동을 해서 지갑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동정심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손 벌리고 있으면 어때요? 지갑 열죠. 똑같은 거예요. 자, 환경 보호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왜 동정심이요? 환경 보호. 우리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탄소 중립 제품을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자꾸 쓰고 버리고 패스트 패션 입고 버리고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만들어낸 거죠. 환경 보호 측면에서 이게 먹히는 겁니다. 또 하나 동물 복지 아까 말했잖아요. 덴마크에서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계란을 산다니까요. 내가 이 계란을 사면 저 닭들이 행복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어때? 동물 실험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또 우리가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해요. 여러분 먹고 있는 이제 커피도 보면
공정무역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 생산국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을 거쳐와서 이제 여러분 손에 커피 한 잔이 오기까지는 에, 상당한 중간에 마진들이 낀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생산자들은 아주 작은 마진을 하고 그 유통에서 가운데에서 엄청난 마진을 갖고 있는 거죠. 불합리한 거잖아요. 생산자들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무역으로 나타나는 건데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품, 특히 커피, 초콜릿도 그렇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각종 수공예품도고요. 그 다음에 인권을 존중하는 거 중요하죠. 노동력 착취. 사실은 우리 아동 노동도 심각합니다.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거. 네. 그 예를 보면 탄소 중립 제품을 보시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제품인 거죠. 이것이 기업들이 환경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된 제품이다. 또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썼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커튼이나 이런 것도 보면요, 뭐 이케아나 이런 보면은 그 버려진 페트 PET를 활용해서 그 제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그걸 소비를 하는 것이죠. 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나무 심기, 탄소 저감 활동에 투자하는 제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죠. 뭘 위해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드림 서사이어티에서 말하는 감정과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공정무역이요. 자,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죠. 생산자들이 충분히 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계속 그것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투명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거래를 추구하는 거야. 주요 원칙은 뭐냐면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해라. 그다음에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해라. 환경이 보호돼야 된다. 또 지역사회 발전이 지원돼야 된다는 것이야. 대표적 품목 커피, 초콜릿, 바나나, 면화, 수공예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들이죠. 소비자가 참여한다면 이런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여러분 소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요? 윤리적 소비 실천이 가능한. 내가 이거 사면 어때요? 생산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것이 계속 지속 가능해지는 겁니다. 거기다 돈을 여러분 쓰는 거예요. 단순한 거래 방식을 넘어서 글로벌 불평등 해소,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운동으로 이것이 성장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닙니다. 공정무역이 사회 정의,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관심 가지시고요. 자, 동물 복지를 보시면 동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행복을 보장하는 윤리적 원칙이죠. 그래서 이것이 동물들이 고통을 받거나 공포에 쌓이거나 스트레스 이것부터 이제 자유롭게 살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대 자유 원칙 보면 배고픔, 갈증, 기본적으로 생존, 그다음에 자유, 불편함, 고통, 질병으로부터 이제 공포, 스트레스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요. 산업적 적용을 보면 농장 동물, 실험 동물, 반려동물 산업에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 복지 기준 적용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제 반려동물 키울 때는 키우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 그 등록하고 태그하고 뭐 다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 인식이 변화되는 거죠. 윤리적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동물 복지 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동물 복지 정책 도입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동 노동 금지 보면 아동의 교육, 건강,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의미한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6천만 명 아동들이 착취적인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해요.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최소 고용 연령 준수 일반적 15세고요.
위험한 작업은 18세 미만은 못하게 돼 있죠. 자, 윤리적 소비자들 아동 노동 없이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기업들은 공급망 정체에 그렇죠. 아동 노동 금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동정심 시장의 성장 요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 가치 중심의 소비. 그러니까 소비자의 78%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죠? 단지 가격이 싸다 이게 아니라 또 63%의 소비자가 윤리적 제품에 더 많은 가격, 내가 이 윤리적 제품에 더 돈을 높은 비용을 주게 지불할 의향이 있다 하고 대답한 사람이 63%. 또 42%의 소비자가 윤리적 이유로 브랜드를 바꾼 경험이 이미 있는 거니까 내가 A라는 브랜드를 막 쓰다가 야 이거 윤리적으로 좀 그런데 해서 보다 더 윤리적인 기업의 브랜드로 바꾼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무려 42%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심 시장은 소비자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꾸준히 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이 사람들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윤리적 가치를 핵심 비즈니스 전략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자, 21세기의 콘텐츠 전쟁입니다. 아이디어 경쟁인데요. 보세요. 자, 물리적 자원이 아닌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쟁력이 원천이 되고 있고, 독창적인 컨셉트, 그다음에 스토리를 선점하는 기업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의 콘텐츠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요. 또 소비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콘텐츠를 선택하게 되죠. 콘텐츠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문화적 영향력의 수단인데요. 국가와 기업, 자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콘텐츠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 전쟁의 양상을 보면 스토리 중심의 게임, 또 브랜드 스토리텔링, 문화 콘텐츠, 경험 기반 콘텐츠 마케팅을 이렇게 보시면 시장 규모가 지난 10년간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 특히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 보시면 여기 있죠. 문화 콘텐츠하고 이 브랜드 스토리텔링 이 두 가지 분야 성장이 지난 10년간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드림 소사이어티 입장에서의 그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 자, 감성 니즈를 파악한다. 뭐요? 소비자의 꿈과 열망. 소비자가 무엇을 꿈을 꾸냐, 무엇을 열망하냐, 무엇에 감동하냐를 보는 거 있죠. 정서적 필요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스토리를 개발해야지. 어떻게? 브랜드의 가치와 소비자의 필요를 연결하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 다중 채널 전파,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일관된 스토리를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 자, 브랜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소비자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 핵심에 기업이 있는 거예요. 구심점이. 지속적 스토리 발전. 소비자와 상호작용을 계속 통해서 지속적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계속 이제 머무르지 않고 그걸 스텝 바이 스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의 마케팅 전략이다. 한국 사회의 드림 소사이어티 전환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어쩝니까? 우리 한국은요 굉장히 풍부한 문화적 자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드림 소사이어티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K-팝 잘 아시죠? 한류 콘텐츠, 전통 문화를 현대덕지에서 지금 이미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을 이렇게 보시면 스토리 중심의 브랜딩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제품이 기능이 아닌 브랜드 스토리와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브랜드 헤리티지, 그다음에 창업자 스토리 활용. 창업자가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오, 저렇게 야 고생해서 저걸 해냈단 말이야? 동정심. 자, 고객과의 감성적 연결 구조. 경험 디자인입니다. 제품을 넘어서 통합적인 고객 경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매장 내에 스토리텔링을 한달지, 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달지, 또 고객 여정 전체를 일관된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한달지. 가치 기반 혁신입니다. 기능적 혁신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드림 소사이어티의 미래 전망을 이렇게 보면 기술의 발전을 보면요. 일단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시대잖아요. 그 기술에 더 몰입해서 스토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어때요?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더 업시키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개인화된 스토리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시대가 옵니다. 산업 구조가 변한 거죠. 감성과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고요.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과 사회가 변화한 겁니다. 감성 지능이 높은 인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죠. 또 뭐죠? 공동체적 가치, 신화를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단순한 어떤 트렌드, 경향이라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인류 문명의 새로운 단계로 자리 잡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와 감성이 경제와 사회의 중심축이 되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